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머리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혜성 초판부 다 씨가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간. 순대는 간하고 간하고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그 성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 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하인이 등을 두들겨 줘요. 바로 답을 맞춰요. 맞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쵸.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 동화 신데렐라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이 풀리는 12시 전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는 이런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에게 멋진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요정 할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 무덤에서 자란 계암나무의 마술입니다. 나무의 마술이요? 예. 아예 딴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동화 속 사파에서도 신데렐라가 계암나무에게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유리 구두도 사실은 유리 구두가 아니라 황금 구두였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의 이 황금 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이유도 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림 형제 신데렐라에서는 3일간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가 왕좌 춤을 추다가 밤늦은 시간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그러자 왕자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였을까요? 신발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기 위해서? 아스바리를 걸어요. 무슨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넘어뜨려요. 걸었다고. 못 도망가게. 네. 사실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냐면은 바로 계단에 송진을 미리 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적한 송진이 거꾸로 이제는 구두에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한 짝만 남겨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서 새 언니들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자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기 씨. 혹시 발 일부 자르는 건가요? 에이, 설마 자기 발이 자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니키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피 철철철. 이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말도 안 돼. 그럼 이 장면이 그림 형제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에 두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언니의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너 잘 안 쓰잖아. 잘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도 없어. 큰 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구두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충격적이네. 엄마가 뭐 상상돼서 막 지금 아, 내 발이 아파 지금. 아니에요. 아우 너무 진짜. 네, 큰 언니와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도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들어가지 않게 되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구두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자는 황금 구두의 진짜 주인이 언니들인 줄 알고 2번씩이나 속게 됩니다. 좀 바보같이. 그럴 때마다 비둘기 2마리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제서야 왕자는 언니들이 진정한 구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큰 언니를 자신의 신부라 생각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계암나무에는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구두엔 피가 가득. 구두가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이에 왕자는 큰 언니의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피가 나오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갔죠. 지압하면서. 왕자도 문제야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못된 언니들이기 때문에 뭔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설정을 한 것 같아. 아니 그림만 봐도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이거? 뭐야? 무슨 이야기예요? 이 노간주 나무의 이야기는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내가 숨지자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계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딸과 차별하면서 전처의 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사과를 꺼내려고 괴짝에 얼굴을 넣은 사이에 그 뚜껑을 닫아서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본 사파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계모는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스튜로 만들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아버지는 그걸 먹어요? 먹어?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시신으로 끓인 스튜를 아주 맛있게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혹시 이 그림 형제 계모 손에 자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모를 되게 혐오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의 시신으로 스튜를 끓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동생은 그 뼈를 모아서 가장 아끼는 비단 손수건에 싼 다음에 노간주나무 아래에다가 가져다 두게 됩니다. 이후 아들은 새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날 죽이고 우리 아빠 나를 먹었네. 우리 동생 마를레 내 뼈를 모두 모아 비단 수건에 싸주었네. 노간주 나무 아래 놓아주었네. 아니 저희가 노래 불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읽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노래처럼 읽어봤어요. 예. 이 노간주나무의 결말은요. 결국 새가 계모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계모가 숨지게 되고요. 그렇게 계모가 사라지자 죽은 아들은 새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시 살아난 아들과 남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맷돌을 떨어뜨렸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뭐, 동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짱도로 떨어뜨렸겠죠. 예, 지금까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 실린 동화들을 쭉 들어봤더니 어떠신가요? 동화가 아니라 진짜 범죄 스토리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화라는 단어에는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내용이 근데 다르죠. 잘 바꿔주신 것 같아요. 누가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외적인 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1815년 야콥은 나폴레옹의 지배와 함께 프랑스에 빼앗겼던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파리에서 약탈당한 독일의 문화재를 찾던 중에 야콥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중세 연가곡 모흠 문헌인 코덱스 마네세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코덱스 마네세의 일부 사파인데 양피지 426장 양면에 중세 때 음유 시인이 쓴 6천여 편의 시가와 장인들의 세밀한 손끝에서 탄생한 138편의 화려한 채색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 야콥이 17세기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 책을 파리 한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426장 모두를 세세하게 연구해서 현대 독일어로 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로 해서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죠. 그림 형제는 구체적으로는 그 책의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고 보완해 나갔을까요? 먼저 초판본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 저는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초판본에서 계모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개구리.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유모? 혜성 씨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계모. 정답. 네, 작가님. 친엄마 맞나요? 네, 작가님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친엄마? 계모의 진짜 정체는 바로 백설공주 친엄마였습니다. 에? 엄마가 자기 딸을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판본의 백설공주는 딸의 미모를 질투해 엄마가 친딸을 죽이는 설정의 동화였던 것이고요. 아니, 그거 너무 동심 파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림 형제는 1819년 개정판부터 친모 설정을 계모로 바꾸게 되고요. 그 버전으로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친문 좀 와, 너무 근데 충격적이다. 그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예. 계모도 이상해. 이처럼 그림 형제는 수정 작업을 하면서 동화 전반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녀는 라푼첼을 입구가 없는 높은 탑에 가두고 라푼첼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드나들게 되죠. 어느 날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에 올라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우.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 라푼첼은 머리가 잘린 채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 둘은 재회하고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판본 라푼첼에선 숲속 탑 안에 갇혀 사는 라푼첼이 마녀 몰래 밤마다 왕자님을 만난 사실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녀는 어느 날 라푼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텔 마나님, 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라푼첼은 왜 옷이 점점 꽉 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죠? 뭐냐면은 바로 라푼첼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림 형제는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라푼첼이 임신했다는 뉘앙스를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동화책이 좀 팔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특별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영문판으로 출간된 거였는데요. 1823년에 영국에서 그림 동화집이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볼까요?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 수록된 독일의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출판되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았구나. 예,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문판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 외에 기존의 버전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림이 들어갔나요? 예, 바로 맞았습니다. 바로 원본에는 없는 사파를 넣었던 것이죠. 와 그림도 잘 엄청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좀 동화책 같아요. 그쵸. 그림이 보고 있어야죠. 싶어. 예, 보고 싶을 것 같아. 예. 맞아요. 그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거 있었잖아요. 독일에 그 처음에 독일어판 나왔을 표지. 때 예. 너무 표지는 정말 예. 딱 그거는 너무나 진짜 달라요. 무슨 역사책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영문판은 한 가지 더 기존 책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림 동화집의 모든 이야기를 다 싣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아. 50편만 발췌해서 잘했다. 축약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림 형제도 1825년에 영문판처럼 동화 50편을 발췌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고 분량을 줄이면서 좀 더 인기가 많아진 거네요. 하이라이트 판을 만들었네. 네. 이것이 결국 동화집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책의 일종의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와, 지금 그럼 드디어 그림 형제의 그 노력의 빛을 보게 됐네요. 예,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림 형제는 그 시기 독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됐고 이것은 그림 형제 동화가 오늘날 세계 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